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란 문화를 계속 배워보고 있는데 네. 오늘이 4부죠? 네, 예. 4부입니다. 다행히 PD님께서 조회수가 나쁘지 않다고 한 번 더 해도 된다는 허락을.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예. 그 눈높이가 예. 이란 그러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뭐 큰 관계가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이거 정말 저도 예. 놀랐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 어쨌든 이란의 문화를 짚어주시면서 예. 이란과의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어쨌든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예. 지금은 아쉽게도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원한 뭐 예.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우리와의 네. 관계 같은 것들도 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래서 아마 다행이고요.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게 예.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3부까지 뭐 이란의 이슬람 문화라든지 예. 결혼 문화라든지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제조업 강국들이 남기고 간 그 산업 기반 같은 것들을 이란이 활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이라든지 G 플러스 예. 예,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실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란도 어느 순간인가 다시 경제 제재가 풀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와 정말 할 게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경제 제재 속에서 본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갔는지를 보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국가적 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많은 것들을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요. 이란과 같은 중동 국가들은 어쨌든 이슬람 문화로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예. 중동 국가라든지 이란은 특히 교수님께서 그 조금 다르다. 네, 맞습니다. 혁명도 빨리 이뤄냈고 예. 공화국으로 나아간 것도 예. 거의 뭐 유일한 국가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면 비즈니스를 예. 할 때도 경제적으로 예. 다른 중동 국가랑 이란 국가가 경제적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다를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 그걸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그 엑스포, 그러니까 전 세계 엑스포에서 한국관 관련한 그 관을 이제 하나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세계 엑스포를 열면 한국관도 있고 이탈리아관도 있고 미국관도 있는 것처럼요. 예. 근데 몇 해 전에 중동의 두바이에서 세계 엑스포가 개최됐었을 때 한국 엑스포 관 같은 것도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바이 즉 UAE의 관련 뭐랄까요 엑스포를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한국관도 한번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러 오고 옆에 있는 뭐 이탈리아관, 뭐 스페인관 이런 걸 다 두루두루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엑스포를 했을 때와는 달리 두바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란을 제외한 중동 국가는 비슷한 걸 요구해요. 뭐냐 하면 예. 갑자기 우리 왕자님이 왔을 때 아니면 우리 국왕이 왔을 때 갑자기 일반 관람객들을 차단하고 국왕만 편하게 보고 갈 수 있는 동선을 어떻게 확보하셨냐 이런 걸 물어봐요. 오. 네. 왕족에 대한 대우를 꼭 챙기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한 VIP들 그러니까 네. 왕실에 해당되는 분들이겠죠. 왕족뿐만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왔었을 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또 별도로 빨리 나갈 수 있는 출입구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또 방해는 줘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이들을 위한 루트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받아요. 그런 루트를 마련하려다 보면은 일반 관람객들의 동선이 좀 제한되기도 하고 네. 공간이 좀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어쨌든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덜 끼치기 위해서 배려하려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 계급 사회? 그렇죠. 예. 진짜 절대 왕정 국가라고 해서 중세 시대에 우리 예전에 영화에서 보는 무슨 진짜 황제나 국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예. 뭐 추기경이 있고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지구상의 나라들은 사실상 중동 국가들밖에 없어요. 그런 국왕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국왕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어떤 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가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 할 때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동과 비즈니스 할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위에서 내려오면 비즈니스가 수월하죠. 아, 그렇죠. 예, 네. 왕이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요라고 하면 그냥 다 일사천리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중동을 방문한다 했을 때 왕부터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즈니스적으로 예, 간 건데. 그게 그 나라에선 제일 일하기 편해요. 아. 자, 그런데 그거의 유일한 예외 국가가 이란입니다. 아, 완전 예외다라고 볼 수 있는 완전 거예요. 예외예요. 오, 예. 네.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공화국이라는 게 벌써 이슬람 혁명이 1979년 때 완료가 됐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공화국 민주화된 뭐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이 제도만 안착됐지 의식이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뭐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귀족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형국도 많은데 이게 벌써 한 근 뭐 4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사회 곳곳에 내재화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란은 실제 무언가 결정을 내려서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는 게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와서 그래서 어느 거점 뭐랄까요 커미티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회 같은 곳에서 결정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위원회도 누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커미티니까.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의 중론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이 돼야지만 진행되는 프로세스예요. 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중동의 여타 국가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우리는 이미 중동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왕실 가고 먼저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통합니다.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니 실제 왕실이나 왕실에 준하는 누군가에 어떻게 보면 연통을 넣고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확답을 듣고 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 벌써 결정됐다며 하면서 조금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 그런데 이란은 그게 아니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 2주 뒤에 다시 오세요예요. 아니면 3주 뒤에 다시 오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아,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한 회의를 말씀이세요. 해서. 네. 지금 정확히 정답을 주셨어요. 네. 왜 2주 뒤냐, 왜 한 달 뒤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이걸 결정하는 그 커미티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있었던 회의에는 다른 거 논의하다 보니 내게 상정이 안 된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 회사와 너희 이란 국영기업과 어떻게 할지 왜 결정 안 해주냐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냥 분명 오늘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아 이런 구태연한 국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그 회의는 한 달마다 개최되니까 그 다음 달에 안건이 상정되어야지만 통과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민주적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 좀 답답한 게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국회 같은 경우도 임시국회 이렇게 따로 급하게 네. 모여가지고 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위원회라는 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급한 안건이 있으면은 또 급하게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을 법한데 네.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회 네. 그거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린 뜻 모르고 개사 얘네는 무조건 나중에만 오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화된 국가라서 그렇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절대 왕정이랑 비교하면 그건 굉장히 다르겠네요. 다르죠. 왜냐하면은 왕이 그냥 이거 빨리 결정해 해서 결정이 후루룩 되는 경우랑 예. 굉장히 다른.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왕이 결정한 사항이 하달이 안 될 경우 아무리 중동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가서 창구에서 아니 이게 다 얘기가 된 거라니까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걸 수용해 주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그 논의의 과정에 일부 조금씩 참여를 하거나 네.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직원들이 약간 재량권이 있는 범주 안에서는 아 이게 그렇네. 그때 논의할 땐 요런 케이스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요렇게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요건 이렇게 처리해 드리지만 다음번부터는 안건에 상정해서 통과돼야지만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또 안건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좀 논의 완전히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아, 네.
재밌네요. 네. 어쨌든 절대 왕정 국가가 대부분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예. 이란은 공화국으로 먼저 예. 나아간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국가다라는 네. 부분을 짚어주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하나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유 그래도 그 나라도 성격 느긋한 사람들 많은가 보네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중동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택시가 가장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알 택시인 걸로 유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우버와 비슷한 스냅. 그, 네. 스냅이라는 네. 뭐 앱이 다 개발돼서 네. 모두가 그걸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K 택시처럼 예. 이게 눌러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 지정하고 갈 곳 지정하면 바로 오는 예,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개발 국가들의 공통적일 수도 있는데 네. 이상하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예전에 택시가 좀 난폭 운전을 했다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아 이게 총알 택시라는 게 난폭 운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냥 막 휘짓고 다니는 거 빨리빨리 문화가 그쪽에도 많은가요? 어마어마해요. 일단 이게 중동의 모든 국가의 공통점인데요. 예. 사우디의 리야드에 내려도 이란의 테헤란로에 내려도 갑자기 호텔에 있거나 커피숍에 있으면 어떤 시간이 규칙적으로 그 도로가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경적을 같이 울리는 소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빵! 이 수백 대 차량이 오, 예. 뭐냐면 신호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세요 이거예요. 뒤에 있는 차들이 파란불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라는 걸 그거 보면 이제 알아서 갈 텐데 네. 자 뒤에 있는 차까지도 신호 바뀌었다는 걸 앞차에게 알려주려고 모두 경적을 같이 울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울리는 건 다 공통적인 문화에 가까운데 그렇게 울리고 이제 차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 때 정말 성격 급하구나라고 생각될 정도가 이란 분들인데 약간 차 막히잖아요. 예. 근데 분명 선은 2차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란은 이걸 순간적으로 3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력을 가지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갑자기 이걸 3차선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좁아지면 옆차랑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마음을 너무 졸이게 돼요. 그래서 호텔에 내리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오셨거나 예. 더 뭐 유럽에서 좀 뭐랄까 운전을 좀 편하게 하는 쪽에 네. 문화가 많은 곳에서 오신 분들은 사색이 돼서 호텔 로비에 도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레이싱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란에서 이란으로 운전을 가야 배우면 됩니다. 직접 겪으신 얘기를 해주신 예. 거고요. 아 재밌네요. 근데 시간 약속도 우리랑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예, 잠깐 여담해서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또 제일 이제 우리가 좀 그 뭐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예. 물론 이란의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국제적인 에티켓이 많이 알려졌다 보니까 네. 덜 하긴 하는데 이란의 이제 교외 지역에 있는 다른 군소 도시를 가면 거기서 비즈니스 약속을 잡으면 조금 황당한 뭐랄까 약속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오승훈 아나운서와 예. 제가 이제 이란 한 분이 우리 둘 중에 한 분이 이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일 봅시다 이렇게 뭘 결정을 했어요. 예. 네. 그럼 내일 언제 볼까요? 하면 세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오전, 오후, 저녁. 그러면 아니, 진짜예요? 진짜 농담하시는 거 아니고요? 정말 이럴 때마다 제가 정말 답답해요.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아니 왜냐면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네. 자축이며 진사오며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아니라니까요. 물론 테헤란로는 아니라고 네네. 말씀드렸고 교외 지역에는 군소도시인데 군소도시. 예. 이게 언제 올까요? 그러면 오후에 오세요예요. 그럼 오후 몇 시요? 그러면 또 다시 말해요. 오후에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몇 시요? 오후에 오라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란과 같은 유목민들이 많았던 고장들은 사실은 다 공통분모예요. 유목민의 특성. 예, 예를 들어서요. 네. 어디 정착해서 생활한다는 건 내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죠. 그리고 상대방도 정착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이나 아니면 회사가 정확해요. 예. 그럼 그곳에서 여기 온다라는 건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쉽게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목민들끼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내가 그러면 한 달 뒤에 아니면 열흘 뒤에 양모 가지고 다시 여기로 올게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양떼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방목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목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거든요. 그럼 자연환경이 변화돼서 원래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개천이 강이 돼버려서 그럼 진짜 이틀을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오래 하는 문화권들에서는 시간에 대한 관념보다도 비즈니스 할 때는 공간에 대한 관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 그렇겠군요. 근데 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공간에 대한 관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여기 그 지점에서 뭐 내일 오후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후에 못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녁에 만나야 했는데 밤을 새고 올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잘 수도 있어라는 얘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예전엔 그랬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진짜 생유목민이라고 하는 진짜 집 같은 거 우리 몽골로 따지면 게르 같은 거고 뭐 이란도 무슨 그런 문화가 있는데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걸로 이동하다가 보면 그래요. 우리 열흘 뒤에 여기서 봅시다라고 했는데 열흘 뒤가 됐는데 여기에 못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늦을 수 내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 주자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거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간이 여기서 보는 거죠. 이게 약속을 정한 거고 네네.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내가 기다릴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원래는 어제 보기로 했는데 하루 지나서 왔다 그러면 아유 뭔 일 있었어? 아 저쪽에서 몰랐구나. 산세 타게 나가지고 내가 한참 돌아왔잖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약속했던 여기에 계속 있었어. 이게 이제 공간의 약속이라는 거고.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로 유목 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대도 어중간하게는 이제 정할 자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후쯤 봅시다. 그러면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약속을 정확하게 한 건데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군소도시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 경제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먼저 도입을 해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네요. 이란의 대표적인 산업은 뭘까?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 이란 그러면 당연히 석유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천연가스나 이제 조만간 리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생산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요. 기억나네요. 리튬. 네. 그거 말고 이란은 지난 한 2000년 이상 이란 하면 이게 떠올랐어요. 2000년 이상이 예, 전통 2000년 강국이에요. 이상 그러면? 예. 이란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 물건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국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양모? 양모는 너무 1차 산업이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데 예. 이란이 이렇게 부강하고 또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페트 때문입니다. 카페트. 예. 전 세계 최고급 카페트 하면 전부 이란 카페트를 꼽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 알라딘 뭐 이런 데. 예, 맞습니다. 나르는 양탄자. 예. 그 양탄자, 그 카페트의 1등 국가가 바로 이란이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 이거는 1등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정도로 이란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바로 농업인데요. 농업이요. 예, 이란은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요. 과일 생산 같은 경우는 세계 8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특히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 세계 1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이란은 농업 강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2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지금 하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란의 대표적인 산업 석유, 카페트, 농업.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목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란이 어떻게 농업 강국인지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원래 이란은 농업을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기후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가 약간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농업을 하려면 경작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란의 전 국토 중에서 경작을 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뭐 1,500만 헥타르 정도 되는 일부 지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란은 이란 고원이다 말씀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산맥들이 우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도에 따라서 기후가 다 달라져서 기후도 뭐 20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까먹을 뻔했던 기후가 20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식생이 다르다 보니 예. 다양한 걸 재배는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농업하기에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생산 같은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에서 이란이 농업하기 적합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고산지대가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작지라고 하는 게 아주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만 가능하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높은 지역에서 농사 지으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로 물이죠. 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작지가 좁은 것과 물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이란은 이거를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다 극복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걸 노력으로 극복을 했다고요? 네.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일단 가장 그 노력을 크게 한 것은 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네. 서방 세력과의 교류가 이제 급격히 줄기 시작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란 정부에서도 생각나는 게 이러다가 우리 먹는 거 외국에서 조달받기 어려워지겠는데 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식량 안보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먼저 건립을 추진했던 게 조성을 추진했던 게 뭐냐면 대규모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란에 가보면 네. 큰 저수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리루드, 샤루드, 그다음에 라르, 미납 이런 저수지들 같은 경우 바로 이슬람 혁명 이후 곧바로 저수지부터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경작에 필요한 관계 수로 또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특히 이란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예. 1000mm 이상 되는 곳이 카스피해 연안 지역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쪽 지역에서만 주로 경작을 하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서 경작하려면 물이 필요하니 그렇죠. 이 저수지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선결 과제였고 그걸 시행을 했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란이 세계적인 농업 생산량을 보유한 국가가 됐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한 왕조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붕괴되고 나면 원래 땅이라는 게 사실 왕조 시대 국가에는 제일 중요한 경제적 기틀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실 그리고 왕실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 토지를 나눠 갖고 있을 거 땅을 아니겠습니까? 하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실이 붕괴되고 또 왕실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났더니 그럼 이 땅들은 땅 주인 누군데? 이 고민들이 있었을 거 예. 아니에요. 바로 그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투명하고 명쾌하게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들도 많고 네. 어떤 땅은 누구 건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되니까 야 저기에다가 내가 괜히 재배했다가 내 소유권이라고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이슬람 혁명 이후 저수지는 만들겠다고 국가가 나서긴 했지만 농업 발달이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중앙 정부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 각 지역들 다른 민족들과 다른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까지 이 뭐랄까요 공권력과 정부 제도가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네. 그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 그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들을 대거 매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땅을 소수의 몇 사람이 대규모 경작지를 확보하는 걸로 결국은 그렇게 수습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원래 거기에서 조그만 경작지 가지고 자기 농사 지었거나 아니면 누구 밑에서 농사 소작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 뭔가 다 제대로 자기가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겠죠. 그러다 보니 그 뒤부터 이란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야, 저 지주 밑에서 내가 농사 짓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내 땅이 없어져서 난 여기서 이제 살 기반이 없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네. 전부 테헤란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죠. 예.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자기가 먹을 거리를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더더욱 농업을 발달시켜서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을 식자재, 농산물을 공급해 줘야 될 미션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기껏 저수지를 막 만들어서 어쨌든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다 테헤란으로 몰리면 그렇죠. 농업을 어쨌든 발전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수의 뭐 대규모 농장주들이 생긴 거는 본인들이 정책적 공백 상황에서 일어난 현상이니까 예. 그건 서서히 좀 해결을 보든지 예.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다시 조성하든지 고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일단 급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농업을 육성하는 게 이란의 가장 우선순위 과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란이 이 농업을 육성해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란은 과일 생산 세계 8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란이 전 세계에서 주로 생산하는 과일 종류와 그 생산 그 순위를 보면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많이 섞어 먹는 그 피스타치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생산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저 피스타치오 좋아하는데. 예,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피스타치오가 여기서 많이 재배되는 이유를 이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예. 그 원래 피스타치오의 원산지가 터키, 튀르키예의 동남부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그게 이란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세계 원산지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기가 용이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 피스타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견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견과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수출을 이 그쪽 지역에서 또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고요. 가까운 국가들이니까요. 네, 그쪽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추가 세계 2위 수출이고 생산량이고 오. 수출도 또 세계 2위고요. 예. 체리가 또 세계 7위 수출국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살구가 세계 2위, 호두가 세계 3위, 아몬드가 세계 4위, 뭐 이 정도죠. 아, 주로 이게 과일 같은 그렇죠? 예, 과일,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이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이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그 뒤에 계속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거고요. 특히 이 과일류가 육성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또다시 농업이 피폐해지게 됐거든요. 국경지대 근처에서 농업 활동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전쟁 때문에 농경지가 폐허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차출돼서 남성들 같은 경우 참전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농지를 경작할 사람도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농업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 그리고 약간 토지가 좀 피폐해져도 잘 자랄 수 있는 씨앗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이란은 제가 공대 이런 게 발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학적인 관점에서 농학을 이렇게 연구해서 육성한 결과로 이렇게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진 기술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업 쪽을 육성하는 방식에 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스타치오 세계 1위 수출국, 대추는 세계 2위 수출국 뭐 이런 네. 과일을 특히 수출을 중점으로 두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됐다. 네. 이게 79년부터 시작된 거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농업 강국으로 성장을 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40년 만에 이 정도 농업 강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는 저는 이란 정도 말고는 다른 나라는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예. 그래서 이란은 이런 농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소비를 보이고 있는 과일들을 추가로 육성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렌지 같은 경우는 세계 생산량 6위까지 최근에는 올라왔고요. 레몬이 세계 8위, 우와. 라임이 세계 10위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작목부터 해서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 정말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이란이었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농업 생산량이 많고요. 최근 가장 이란인들이 관심 두는 부분이 뭔가 봤더니 정말 농업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많이 귀결되는 품종이 하나 있는데 예. 바로 화훼류하고 관상수입니다. 꽃 그렇죠. 같은 것들이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순간 그 네. 꽃을 재배해서 그 일순간 판매하지 못하면 그 꽃은 금방 시들잖아요. 그렇죠. 뭐 튤립 같은 것들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네. 농업으로서 나름대로의 유통망을 아주 공고히 어. 확보하지 않은 국가들은 화훼류는 함부로 손을 대지 그러니까요. 못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며칠만 지나면 못 파니까요. 네. 그런데 이란이 화훼류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오. 그래서 경제 제재 때문에 사실 이란의 어떻게 보면 농산물 수출이라는 게 특정 국가에게만 지금 이 수급이 이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이란 내부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나면 이란은 석유 못지않게 본인들이 자신감 있게 세계로 판매하려는 물건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중동 국가 근처 국가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 수출 중동 자체가? 주요 근처 국가들하고 그리고 중국과 아. 러시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그런 인구 나라. 많은 나라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이란에서 또 대표적으로 아주 명품 그 농작물 꼽으라고 하면 이란 국민들이 제일 자부심 어리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예요. 쌀입니다. 쌀도 이란에서 나요? 네. 예. 이란의 대표적인 음식물들이 예. 그러니까 음식들이 쌀을 기반으로 한 음식도 꽤 있고요. 네. 밀을 기반으로 한 음식도 꽤 있어요. 예, 이란은 밀은 일찌감치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제일 먼저 육성을 했고요. 쌀은 자급자족이 목표라기보다는 이란의 쌀은 그 맛과 향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가끔 뭐 이란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주는 약간 찰기 없는 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쌀들이 이란의 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완남미 같은 뭐 예, 그런 그렇죠. 종류? 근데 네. 완남미보다도 훨씬 그 맛과 향이 좋다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란 쌀 같은 경우는 수출도 정말 많이 되는 대표적인 고품질 그 작목인데요. 예. 그 이란 쌀이 그 본인들이 육성해서 만든 그 쌀인데 한번 이란에 가서 꼭 드셔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그 음식이 이란 쌀을 바탕으로 한 음식인데 좀 전에 이란이 또 과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란은 볶음밥류인데 아주 특이하게 그 볶음밥이 뭐 양고기랑 볶았던가 뭐 커리 비슷한 향신료로 볶았던가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위에 꼭 과일을 절인 거 또 견과류를 약간 절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얹어줘요. 많이 달겠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게 그렇게 또 달지가 않아요. 오. 예. 우리가 그 사우디 쪽이나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그 뭐랄까요? 그 출장 갔다 사오는 게 대추 야자라고 해서 절인 야자가 있거든요. 네. 그 대추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절였기 때문에 엄청 단데 이란의 그 볶음밥 위에 얹어 놓은 그 과일류 절인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란의 대표적인 음식물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먹어볼 수 있는 기회는 그 이란의 볶음밥을 드셔봐라. 이란에서 볶음밥 주세요 하면 안 줍니다. 그냥 그 비슷한 걸 찍으셔야죠. 볶음밥이라고 안 부르죠. 사진 보고. 네. 어쨌든 이 박정호 교수님이 볶음밥 위에 올린 절인 과일 네. 여기에 반하신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농업 한번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란 정부에서는 이렇게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품종도 늘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농업을 육성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 안보. 네. 그래서 그게 성공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이란의 농식물 자급률은 80%가 넘었어요. 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우리가 한 20% 우린 중반대거든요. 굉장히 낮잖아요. 예. 쌀 외에는 그렇죠.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의 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다. 예, 그렇죠. 네. 그 넓은 농작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물이 풍부하지도 않았는데 그 네. 경작지와 물을 어쨌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도해서 예. 농업을 육성시켜서 이 결과를 냈다. 맞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란과 똑같은 농업 육성 전략을 할 수는 없는 게 하나 있는 게 이란은 어떻게 했냐 하면 어떻게든
자국의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그럼 미국이 경제 제재하니 미국에 반기드는 러시아로부터 밀 사다가 먹읍시다. 그럼 싸게 밀 얻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밀, 보리, 그밖에 평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각종 씨앗류의 곡물들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금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생각해야지 어설프게 싸다고 갖다가 먹을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호메이니가 주도가 돼서 이란의 식량 자주 안보를 우리가 꼭 달성합시다. 이걸 해버린 거예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떤 공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도 육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식량 안보가 꽤 걱정이 돼서 농업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로 키워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경제 제재가 이란의 자국의 어쨌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킨 그런 영향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 이란이 아직까지 국민 소득이 어느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 그 국민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국 내의 경제 구조, 시스템, 펀더멘탈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인지를 바라봤었을 때 네. 이란만큼 외국 눈치를 안 봐도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게요. 우리가 제가 송경제에서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네. 우리 한국은 무조건 수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수가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수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더 경제 그 상황이 안 좋아져도 한국 경제 문제 없어요. 왜? 수출만 잘 되면 우리나라는 국가 망했대 이런 소리 들을 일들은 없어요. 그 국가가 망했다는 그 추상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됐는지 뭐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그걸 못 갚게 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흔히 그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추상적으로 쓰는데 예. 우리나라는 결국 먹거리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 에너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거 사오려면 달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을 꼭 해야 되는데 이란은 원래 석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고 에너지는 그다음에 식량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내놓으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다 보니 다른 어느 나라가 이란 너희 내 말 듣고 이렇게 해라고 했었을 때 제가 왜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아랑곳 안 할 수 있는 앞으로는 또 히토류도 더 그러니까요. 쓰이게 되면 네. 그걸 수출하면 더더욱 더 그런 자급자족 그리고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네. 힘을 갖게 되겠네요. 거기다가 평지 풍파가 일어났을 때까지의 대응력까지 갖췄는데 얼마 전에 이란이 한 뭐 70년 만에 근 70년 만에 엄청난 메뚜기 떼 공습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워낙 식량 자급률이 높다 보니까 이란은 먹거리 분야에서는 큰 사단 없이 잘 넘어갔어요. 이 메뚜기 때 한번 출몰했다 그러면은 식량 부족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는데. 그렇죠. 다른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 뭐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물가 상승 촉발되는 국가들이 많은데 네. 이란만큼은 아무 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안보에 의거한 산업 육성이 큰 힘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 점점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예. 어때요? 앞으로는 또 어떨 거고요? 예. 제가 이거는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란 국민들은요. 지금 국제적인 시류에 의거해서 우리가 러시아와 좀 친해져야겠다. 중국과 좀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의존적인 구조까지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급자족이라든지 휘둘리지 않는 그 힘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 국민들에게도 자부심으로 지금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 통치 철학이 어느 외세에도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어느 외세도 우리의 침략국이 될 수 있다가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국민들에게 줬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란의 역사를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호메이니를 비롯해서 호메이니가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도 이란 국민들이 그걸 수긍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들도 그래 맞아 호메이니 말씀이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란 고원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예. 아주 예전부터 따지고 보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랍인들, 그 다음 투르크인들, 그 다음 또 몽골인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미국. 그러니 뭐 우리가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하고 찾아왔던 또 다른 강대국이 다시 점령하고 그 강대국 몰아내기 위해서 손잡았던 또 다른 강대국이 또 점령하고 그래서 호메이니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있기 직전에 르몽드지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 요즘 정세를 보니까 너희 이란 아무리 봐도 미국과는 점점 소원해지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란은 러시아 편이야? 이런 식으로 르몽드지에서 호메이니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호메이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는 누구도 다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나라와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 생각이 없다. 이게 호메이니가 르몽드지와 인터뷰한 내용이고 이게 이란 내부에서 다 대서특필이 됐어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네요. 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이란이 그들과 의존하고 계속 같은 기조를 걸어갈 그 공사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에피소드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짧게 카펜 얘기나 이건 다음 시간 또 해야겠네요. 예. 이란 시내에 가보면 이런 그 현수막 또는 슬로건들이 벽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슬로건이죠? 다운 위드 USA. 다운 위드 USA? 예. 예. 미국을 죽음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미국에게 죽음을. 그러니까 미국 망해라. 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만큼 어떤 국가에 대한 적대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도 조심해야겠죠. 니네 한국도 결국 미국 편 아니야. 이런 인상까지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뭔가를 다시 하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 네. 30초만 우리는 그러면 이란과 관계 복원은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이란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뭐랄까요 고위 관료분들이 많아요. 예. 아유 한국도 보니까 우리 이란과 외국 강대국들 사이에서 비슷한 처지네요. 뭐 어떻게 보면 이심점심이 뭐 이심점심이라고 하네 전심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컨센서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오브 해야겠네요. 뭐 PD님이 허용해 주실 눈빛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승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